네, 오늘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 전 그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고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이끌었던 박찬대 의원님, 계엄군에 의해서 케이블 타이로 포박당할 위협 속에서도 현장을 지켰던 유지웅 뉴스토마토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중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이 다 됐는데 저는 사실 그날의 기억이 정말 또렷합니다. 그리고 전 사실 이제 그때 국회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어제 그냥 오늘도 국회 그 본청을 다녔었는데 거기에 군홧발로 짓밟히고 있다니 정말 기가 막혔던 그때 그 기억이 생생한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날 기억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계엄이 터졌다라고 하는 김용민 수석의 전화를 딱 받는 순간 올 곳이 왔구나. 사실은 작년 봄부터 그런 기미를 예감을 하고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일 때 원내대표로서 내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아무래도 이 정부가 정치는 하지 않고 무도한 포갑과 거부권만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본인들의 잘못을 덮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쩌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가 드렸고 대통령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게 예측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2.3 비상계엄이 불법적으로 발생되기 한 6개월 전부터 마음속에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감시의 눈을 가지고 분명하게 개혁법안과 특검법 그리고 탄핵안을 꾸준히 올리면서 사실은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스럽지는 않았지만 올 것이 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아마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국회로 뛰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겠네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12월 3일 아니었습니까? 예. 제 기억에는 10월 31일 날 우리 원내대표실에서 제가 직접 명퇴근과 관련된 녹취록 그것을 제가 직접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11월 29일 그때 무리하게 올렸던 예비비가 4조 8천억이 있었는데 그중에 2조 4천억과 모든 증빙을 거부했던 특활비, 특경비에 대해서 일부 삭감이 있었습니다.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예결위에서 심사하고 의결했던 내용이 11월 29일 날 있었고요. 그리고 12월 4일 날 이창수 중검지검장 그 김건희에 대한 모든 기소 내용을 무혐의로 처리했던 중앙지검의 검사 3명과 그리고 체제의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12월 4일 오후 2시에 예견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전 예견과 사실은 우리의 그 견제하기 위한 우리 국회의 야당의 투쟁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절박한 시점에 아마 12월 3일 날 계엄 선포를 했던 것 같은데요. 예견은 하고 있었지만 그날이 12월 3일이라는 것은 그렇죠. 예측하지는 못했었죠. 하지만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국회로 모여서 계엄을 해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전에도 국회의 사무총장 김민기 총장이 계엄을 해제해 나가고 그다음에 방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셨는데 그 전에 이 계엄법과 관련해서 문제점 사실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라든가 또는 계엄이 막상 터지고 나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가야 할 것인지 그런 매뉴얼에 대해서 논의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또 하나 있었다. 그때 우리 최고위원회에서도 이런 우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내밀하게 있었기 때문에 특히 10월 달에 국정감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국방위에서는 김민석 지금 총리와 그다음에 김병주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언급도 있었어요. 특히 김용현 장관한테는 계엄과 관련된 얘기에 대한 직접적인 질의와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때 뻔뻔하게 계엄은 있을 수 없다. 계엄이 터지면 국회에서 의결로 해제하면 되지 않냐라는 답변까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엄이 터지면 감히 국회가, 감히 시민이 막아설 수 있겠냐라고 하는 오만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12월 3일 날 계엄이 터지자마자 국회의원들은 혼비백산 사라질 것이고 시민들은 집에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오판했던 것이죠. 하지만 기자뿐 아니라 당직자들, 시민들, 국회의원들 누구 하나도 사실 피하지 않고 담장을 넘어서 싸워가면서 국회를 지켜냈기 때문에 1년 뒤에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돼요. 정말 덕분입니다. 그 이제 영웅 중에 한 명이 바로 유지훈 기자 아닙니까? 당일에 이제 야근을 서고 있었고 당직이었고, 근데 이제 피하지 않고 정문으로 가면서 계엄군이 포박하려고 하는 상황까지 찍혔어요, CCTV에. 네. 당시 상황 기억하세요? 네, 일단 저는 영웅이라는 표현을 안 좋아하는데, 전 그냥 당연히 시민으로서 기자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거라서 사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되게 부끄러운 심정이고요. 그때 그 야간 당직 근무를 저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뭐 예산안 관련해서 예산 정국이었기 때문에 담화를 발표한다는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 돌아서 이제 그 기사를 마지막으로 이제 처리하고 쓴 다음에 집에 가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담화가 시작되고 들어보니 비상계엄 선포, 반국가 세력 척결, 그런 메시지가 나오니까 이제 경악을 했죠. 그 전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계엄설을 말씀하셨을 때 사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했던 기자는 저는 단 한 명 정도는 있었을 수 겁니다.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선견지명이 민주당에 있었다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은 그렇게 잘 해주셔서 진짜 버팀목이 되게 좋던 것 같고, 전 기자로서 이제 당연히 현장 취재를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나갔고, 국회 상공의 헬기 세대가 지나간 다음에 거기서 당연히 국회를 지키려고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전까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담화문을. 그래서 당연히 국회 본청으로 저는 착륙한 헬기에서 군인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저는 그들이 국회 본청의 어느 지점으로 들어올지 특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이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감시하고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핸드폰을 들고 국회 본청 측면으로 혼자 향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정문에는 많은 보좌진들과 기자들이 모여 있던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선택을 한 거죠. 돌아가니까 바로 이제 제207 특임 다원들이 이제 막 도착한 지 1분 남짓돼서 집결에 있었고, 저는 그들을 향해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는데, 뭐 어떤 일절 경고, 주의, 설명도 없이 바로 핸드폰을 빼앗기고 물리적인 폭력이 가해진 상태에서 국회 본청 벽면까지 한 4, 5m를 질질 끌려갔습니다. 네. 4, 5m나 질질 끌려가셨네요. 네, 제가 버티니까 제 다리를 특수부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 돼 있나 봐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걷어 차더라고요. 다행히 넘어지진 않았는데, 곧바로 이제 본청 벽면에 배가 닿은 상태에서 테러범 제압 당하듯이 양쪽에 한 명씩 팔 붙잡고서 케이블 타이 가져와 라는 말과 함께 하급자가 케이블 타이 가져왔고, 이쪽에서 이제 제 팔을 잡고 있던 사람이 우악스럽게 팔을 앞으로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이 이제 케이블 타이를 체결하려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그렇게까지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끌려가면서 한 번의 폭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더 세게 나가면은 오히려 위험하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그래서 수능하려고 했는데 이제 케이블 타이를 꺼내서 묶어서 그 다음에 어디 실려갈지 제가 모르니까 그때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저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블 타이 결박 시도는 실패했고, 두 번째 케이블 타이 결박 시도가 있었다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던데 영상을 보고서 전 그 부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혼란스러워서. 네. 그 정도군요. 그러니까 처음 경험하는 일이고, 사실 계엄 자체도 그렇지만 군인에게 그냥 민간인이 그렇게 포박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당시에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문 봉쇄용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유지훈 기자를 통해서 결국 포박용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지도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계엄을 예상하고 여러 가지 절차도 검토하고 이런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결국엔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국회 분위기가 어떠셨는지, 또 원내대표로서 어떤 조치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비상계엄이 터지고 나서 사실 첫 번째 전화를 줬던 것은 전화를 제가 받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확인했던 것은 일단은 대표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예, 이재명 대통령한테 계엄 터진 내용 아시죠? 그리고 혹시 안전하게 집에서 나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국회로 향하고 있다.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국회의원들을 전부 다 국회로 소집해야 된다. 제가 40분쯤에 그래서 긴급 상황을 알리면서 모두 다 국회에 소집을 요청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체포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일 먼저 대표의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두가 국회로 빨리 모일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우리 의원들이 정기국회가 마감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있을 탄핵안 그것을 의결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국회 인근에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이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군이 먼저냐 아니면 우리가 해제 의결이 먼저냐 사실은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시 폭탄이 막 차각차각 맞아요. 가고 있는데 해체가 먼저냐 폭발이 먼저냐라고 하는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11시 좀 넘어가지고 국회의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12시 30분에 우리 ya당 의원만으로 152명이 모일 때까지 사실 굉장히 초조하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미 국회로 들어와 계신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은 우리가 국회 의결이 있기 전에 체포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해제할 때까지 바로 국회에 내밀한 곳에 은신을 시켜놨었고요. 맞아요. 그때 이제 몇몇 사람들이 전화가 왔는데 특히 이인영 전 원내대표가 전화가 왔어요. 네. 무사하냐? 무사하다. 어디냐? 국회에 들어왔다. 대표님은 어떠냐? 대표님도 국회로 들어오셨다. 체포되면 절대 안 되니까 은신시켜놓고 계엄 해제를 위한 준비를 하자. 이런 작전을 짜고 그리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이제 각 의원들한테 개별 연락도 하게 되고 간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접촉을 쭉 해왔는데요. 그 긴급한 상황에서 대통령께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몇 명이나 모였냐? 몇 시쯤 다 모이냐? 속으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아주 절박한 심정이었는데 초조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때 그 얘기를 들어도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소름이 끼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는 거는 우원식 의장님이 그 본회의장에 가운데 의장석에 서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 의장님도 체포되면 안 되잖아요. 의사 예. 진행을 못 하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국회로 들어갈 때 체포를 염두에 뒀어요. 그렇죠.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국회 대문이 통제되지는 않았고 경찰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그럴 때였거든요. 예. 저는 박찬대다 싶으면 바로 체포될 줄 알았기 때문에 대표님, 그다음에 우원식 의장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 월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체포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구체적인 얘기는 김민기 사무총장하고 이야기하고 의장님도 사실은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취해가면서 있었고요. 의장님이 등장하게 된 것도 사실상은 150명이 거의 찼을 때. 그래서 한편으로는 의장님이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게끔 하고 김민기 사무총장하고 운영위원장이었던 야당 원내대표 제가 사실은 전체 의원들이 모일 때까지 긴박한 상황을 체크해 나갔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당시에 근데 개의가 너무 늦어졌어요. 표결이 늦어져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영상 보면서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10시 27분에 계엄이 선포됐고 그다음에 11시쯤에 제가 국회 담장을 넘어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12시 반, 1시간 반 동안 야당 의원으로만 과반이 될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예. 이미 국힘당 의원이 18명 정도가 들어왔지만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 국힘당 의원들이 표결에 어떤 결정을 할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으로만 150명이 찰 때까지 그 기다리는 1시간 반 동안의 그 시간이 굉장히 초조했습니다. 계엄이 선포되고 2시간을 우리가 기다린 거죠. 그리고 나서 150명이 넘은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때 의장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본회의장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제 기억에 12시 30분 정도에 150명이 찼고요. 그때부터 사실은 의장님이 좌석을 하셔서
그리고 나서 빨리 개의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계엄 해제안을 상정해서 신속하게 표결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그때부터 것이니까 했군요. 예. 그때부터 실제로 계엄 해제가 의결됐던 것이 1시 1분이었으니까 30분이 경과했거든요. 그때가 가장 초조하고 절박하고 아슬아슬했던 것 같아요. 계엄군, 장갑차, 뭐 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경찰들이 통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의결만 하면 되는데 왜 의결이 안 될까? 그래서 이제 그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회의장과 우리 의원들 사이에 엄청난 말다툼이 벌어지게 되면서 신속한 개의를 요구했던 거예요. 의장님께서도 사실은 막 답변하시죠.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처음에 의장님이 제안했던 시간은 1시간이었어요. 12시 반으로부터 1시간을 기다렸다가 의결하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나요? 못 받아들이죠. 1분 1초가 아깝기 때문에. 왜냐하면 밖에서는 이미 막 계엄군이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문 부수고 난리가 났던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의장님께서는 이제 절차는 그거였던 거예요. 첫 번째 절차는 이게 절차의 흠결이 없이 해제가 돼야 되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실로부터 계엄 선포에 대한 통보를 못 받았다.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된다. 걔네가 통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계엄군이 투입했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1시간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안 된다. 지금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응할 수 없다. 불법 비상계엄을 신속하게 일단 해제하고 나서 의결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밀고 땡기는 과정 속에서 47분인가에 한 15분쯤 경과해서 개의가 이루어졌고요. 개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해제안이 상정돼야 되잖아요. 상정될 때 다시 전자투표로 할 거냐 다른 방법으로 할 거냐 가지고도 다툼이 많았어요. 일단은 이제 그때 의장님 쪽에서는 전자투표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다. 뭐 갑작스럽게 열린 거니까요. 그것도 12월 4일 12시 47분에 개의된 거니까 전자투표 할 때까지 준비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거수로 하자. 보통 우리 의결할 때 반드시 전자투표로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기명투표를 하기도 하고 거수로 하기도 하고 호명으로도 하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결국 의장님께서 끝까지 버티셔가지고 1시에 상정을 했고 1시 1분에 표결을 했죠. 그때 너무너무 아슬아슬했던 게 하늘이 도왔는지 하늘이 의장님도 도우시고 대한민국도 도왔는지 그리고 몇 분 있다가 일부 계엄군이 본회의장에 침투해서 일부 단전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그 몇 분 사이로 단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면 전자개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혼란과 무질서로 인해 가지고 계엄 해제를 이루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몇 분 차였군요. 몇 분 차이였죠. 네. 아마 그 영상들이 아슬아슬하게 다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딱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계속적으로 긴장이 시작이 됐어요. 비상계엄은 해제했는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았죠. 계엄이 해제됐다는 것을 공포하는데 서너 시간이 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제2의, 제3의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해제된 것을 공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비상계엄이 또 발생한다면 다시 국회법에 따라서 새로운 또 회의를 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결국 나중에 산회하지 않고 정회로 일단은 새벽녘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기간을 어떻게 버틸 건가. 그때 사실은 저녁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식사하시다 오신 분도 있고 약주하시다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토론을 벌리자. 국민들한테 이 상황을 알리자.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무총장하고 제가 상의를 합니다. 계엄 해제는 기적적으로 잘 했는데 그 이후에 대국민 사실은 토론이라든가 의견 제시를 통해서 어떠한 실수도 발생하면 안 되니까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제2, 제3의 계엄을 대비하면서 긴장을 유지하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1월 4일 1시 1분에 계엄이 해제되고 그리고 나서 산회하지 않고 정회될 때까지 본회의장을 지키면서 초조하게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를 했고요. 그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네, 맞아요. 계엄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포위를 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의하고 나서 이제 우리들은 슬쩍 흩어졌지만 국민들은 국회 대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녘에 한 4시, 5시 또 3시 돼가지고서 계속 국회를 돌았거든요, 자전거로. 국회에 저도 처음 알았어요. 국회 대문이 10개 넘게 있습니다.
국회로 들어가는 문이 1문, 나오는 문이 2문, 그다음에 의원회관으로 들어가는 문이 3문, 그다음에 저 뒤쪽으로 어린이집 있는 쪽이 4문, 그다음에 반대쪽으로 저기 마리나 시설이 있는 쪽이 5문, 그다음에 그 반대쪽이 6문, 7문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문이 몇 개가 더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제2, 제3의 계엄을 막겠다고 아무런 월동 준비도 하지 않고 신문지 하나 깔아놓고 라면 박스 조각 하나 깔아놓고 국회 대문을 지키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사실 우리들이 울컥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럼요. 시민들이 있었기에 또 계엄 해제가 가능했다. 지금의 우리가 있다. 기자, 맞습니다. 또 모두가 달려들었고요. 보호자진들. 보호자진들. 그래서 맞습니다. 정말 시민들과 함께 했는데 가장 인상에 남는 기억은 나중에 영상으로 봤지만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내는 시민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총칼 앞에 몸을 던졌던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자식과 같은 조카와 같은 군인들을 설득하고 타이르고 붙들고 맞아요. 아마 그들이 공포탄이라든가 아니면 폭력을 만약에 행사하기 시작을 했다면 그렇다면 걷잡을 수 없이 유혈 사태로 벌어질 수 있었는데 그것을 막아낼 수 있었죠. 예.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당시에 이제 폭력을 당했던 당사자니까 이런 얘기 들을 때 더 막 뭔가 트라우마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당시 생각이 나시는지.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래서 계엄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전 계엄이 다시 일어나면 또 달려갈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구조적으로 법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러면은 국회 정문으로 갔을 때 707 특임단이 당시 뭐 이렇게 휴대전화도 빼앗고 다리도 걷어차고 이랬다고 했었잖아요. 당시 상황에서 이렇게 어떤 생명의 위기까지 느낄 정도의 그런 위기였나요? 어땠나요? 그렇죠. 생명의 위협이라기보다는 죽음의 공포죠. 왜냐면은 그들은 그냥 일반 군인도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부대라고 불리는 707 특임단이었잖아요. 예. 전 유튜브에서 그 특수 임무단의 모습을 보고서 와 했는데 그들이 이제 제 팔을 붙잡고 케이비타를 묶으려고 하고 불법으로 제 몸을 제지하고 했을 때는 진짜 앞날이 깜깜했죠. 아하. 총도 막 보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총은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완전 무장 상태였습니다. 완전 무장 상태에서 기자라고 밝히셨었지 않았나요? 그때? 아니요, 기자라고 밝히면은 더 위험했던 게 저는 포고령과 계엄법을 확인하고 갔는데 모든 언론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그렇죠. 위반하면 처단 당하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 제가 기자증을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아하. 다 보였을 겁니다. 알았을 것이다. 네. 기자인 줄. 예. 근데 어떻게 하다가 풀려나가게 되신 거예요? 포박을 하던 중에. 네, 포박을 하던 중에 사실 그들의 그 1순위는 제가 아니었겠죠. 그들이 뭐 국회를 뭐 봉쇄할 목적으로 왔다고 했는데 결국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 목적은 계엄 해제를 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이었을 것이고 저는 후순위였기 때문에 제가 격렬하게 저항을 하니까 거기에 더 시간을 쏟을 뭐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입 명령을 받고 저는 이제 촬영했던 영상이 완전히 삭제된 핸드폰을 돌려받은 상태에서 풀려났습니다. 그 직후에 곧바로 이제 국회 본청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충돌이 벌어졌고 저는 풀려나자마자 충돌 벌어진 거를 취재하러 갔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취재하러 가셨었군요. 네. 예. 이제 1년이 지났고요. 아까 의원님 계엄 해제 그 당시에 시민들이 국회 앞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당시 그 시민들 또 1년 후에 지금 이 상황을 또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한 말씀을 하신다면 예. 우리 국회의원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국회 담장에서 계엄군을 저지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울타리가 됐다고 봅니다. 우리 야당 의원 한 150여 명이 다 모일 때까지 계엄군들이 침투하지 못하게끔 막아냈던 부분들. 실질적으로 그 로텐도 홀 앞에
그 본관, 현관에 엄청난 대치가 있었거든요. 우리 의원들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어요. 예. 우리들은 무조건 본회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할 수 있게끔 울타리를 쳐줬던 그 시민들, 당직자들, 예. 보좌진들, 거기다 기자분들까지 혼연일체가 돼서 국회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저희는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어떻게 처절하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거든요. 결국은 우리 의원들도 담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고요.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도망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바로 주권자인 우리 시민들이 함께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사건 이후에 사실은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기자분들을 상당히 존경하고 우리 당직자들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요. 그분들의 손길 하나, 발길 하나 없었으면 우리가 버틸 수 있었을까? 맞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완전 무장한 계엄군들이 국회로 침탈해서 막 뛰어들어오는데 거기서 작대기 하나로, 의제 하나로 저항하는 맞습니다. 사실 우리 당직자들, 시민들, 기자들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정말 케이블 타이로 체포되고 포박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버텼던 기자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제도적으로 계엄, 불법 계엄이 일어나지 않게끔 막아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죠. 이런 예. 생각이 들고요. 45년 전에 그 계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느 순간 관용을 보였을 때 처절한 응징과 처벌이 없었기 때문에 재발된 것이라면 맞습니다. 다시는 이런 계엄, 내란에 대해서는 사면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철저하게 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거를 제도적으로 완성해야 된다. 내란 특별법을 내란 특별법. 그렇죠. 거기에 어떻게 그거 됐습니까? 첫 번째가 그거죠. 예. 내란 특별법을 제가 전당대회 기간 그렇죠. 동안에 냈는데 아직 통과시키지는 못했어요. 아, 그랬군요. 올해 안까지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와 내란 특별법이 상당한 부분 완성되고 의결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면은 절대 안 됩니다. 사면 안 됩니다. 다시 밖으로 나올 일은 없을 것이다. 예. 그리고 아직도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동조하고 있는 야당의 일부 세력들한테는 금융치료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맞습니다. 뭐라도 단죄를 해야 됩니다. 네. 예. 그 이후에 받았던 모든 사실은 국가 세금과 보조금은 환수해야 되지 않을까까지 냈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에선 너무 크게 동조하고 있어요. 예. 빨리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딱 1년이 되는 날이니까 혹시 이제는 말할 수 있는 뭔가 뒷이야기들이나 뭐 이런 거 없나요? 혹시 여기서만 밝힐 수 있는 단독 같은 거 필요합니다. 저는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제가 그 707 특임단원들을 고소한 다음에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게 이제는 특검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 당시 현장에 있던 그 특임단 상사가 이시성을 가진 분인데 저한테 그 핸드폰을 빼앗기 전에 본인들이 이제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 협조 요청을 구했다. 어. 그런데 CCTV 영상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제가 예. 핸드폰을 들고서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저한테 다가와서 빼앗거든요. 예. 설명을 하기에는 불가능했던 시간이었죠. CCTV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너무 저는 그들이 단지 동원됐을 뿐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과연 707 특임단의 반성이 있을까? 그렇군요. 네,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혹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뭐 방송에서는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단독 시간이 좀 경과하고 난 다음에 예. 한번 시간적으로 한번 볼게요.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10시 반에 일어났죠. 예. 그다음에 12월 4일 1시에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12월 5일 날 네. 이창수 중앙지검장 포함 검사 3명과 최재해가 탄핵 의결이 돼요. 예. 그리고 12월 7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차 탄핵안을 상정합니다. 그때 제가 108명의 국힘당 의원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탄핵 동참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108명 중에 3명만 참석을 했죠. 예. 계엄 해제에는 18명의 국힘당 의원들이 참여를 했는데
내란숙의 윤석열을 탄핵하는 데는 동조한 사람이 3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찬성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투표가 불성립이 됐으니까 몰랐죠. 그리고 나서 12월 14일 날 탄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바로 전에가 언제냐면 12월 9일과 12월 10일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계엄이 터지고 계엄이 해제되고 그리고 나서 1차 탄핵안이 올라가고 2차 탄핵안이 올라가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뭐가 있었냐면 정기 국회가 12월 10일로 종료가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29일 날 예. 우리 예결위에서 예. 민생예산 증액, 그 다음에 뭐 고교 무상교육이라든가 경기 회복을 위한 어떠한 증액도 단 한 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회에서는 증액을 단독으로 의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4조 1천억의 예산을 삭감하는 거였어요. 4조 1천억이라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된 것 같지만 23년도 예산에는 4조 6천억이 일상적으로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24년도에는 거기도 4조 2천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25년도 올해 예산은 작년 정기국회 때 그때 4조 1천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 4조 1천억 중에 대부분이 2조 4천억이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예비비라고 하는 거는 과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대로 갖다 끌었을 수 있지 않습니까? 2조 얼마라고요, 그게? 2조 4천억. 4조 8천억이라고 하는 예비비를 세웠는데요. 실제로 예비비는 23년도에 그때 1조 3천억이 사용됐고요. 24년도에는 6, 7천억밖에 사용이 되질 않았어요. 2조 4천억이면 엄청 많은 금액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놓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내놓은 예산은 4조 8천억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러니까 6천억 만약에 예비비가 쓰였다 그러면 사용된 예비비의 8배 정도인 4조 8천억이 올라와서 우리는 그중에 절반에 해당되고 있는 2조 4천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활비, 특경비, 증빙을 전혀 내지 않고 검찰들이 사용하고 있는 비용을 일부 우리가 삭감을 했죠. 그랬는데 예산이 12월 10일 날 확정될 때 최상목 경제부총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민생회복, 경제성장을 위한 R&D 비용 이런 거 관련해서는 하나도 반응하지 않고 12월 9일 날 저를 찾아오겠다 그러더라고요. 문자로 보냈어요. 대표님 만나 뵙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2월 10일 날 정기국회가 끝나는데 12월 9일 날 밤 10시 반 넘어서 보낸 거예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네. 증액과 관련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보냈냐면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12월 10일 날 저를 찾아왔는데 안 만나주니까 국회의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12월 10일 날 정기국회까지 예산을 확정해야 되지만 이미 그것도 살짝 지나간 거거든요. 예. 보통 12월 초까지는 예산을 확정하는 게 듀가 있는데 12월 10일까지 확정을 하든지 12월 말까지 확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 국회의장실에서 저를 기다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비비를 증액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 그러면 우리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민생 예산, 경제 회복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하나도 정부 여당이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저를 보자고 했습니까? 예비비를 2조 1천억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경제부총리한테 줬던 개헌 문건이 있었죠. 예. 그중에 뭐가 있었냐면 예비비를 최대한 확보하라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무산화시킬 거니까 무력화시킬 거니까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예산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철저하게 내란숙의 윤석열한테 복무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 터지고 그리고 계엄이 해제되고 탄핵안이 진행되고 있는 그 마지막까지도 예산을 붙잡고 예비비를 확보하기 위한 거기에만 전념을 했던 것이죠. 12월 10일이면 이미 계엄 해제가 된 이후에 1차 탄핵 정국인데. 그렇죠. 1차 탄핵은 불성립됐고 결국은 그 4일 뒤인 12월 14일 날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204표로 계엄을 탄핵을 가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나흘 전인 12월 9일과 12월 10일 4, 5일 전에 최상목의 행태는 이 계엄이 유지되거나
윤석열이에게는 비상대권이 가동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시받은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을 했다는 것이죠.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그럼요. 영역이네. 그리고 나서 그때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계엄을 해제만 했지 탄핵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예. 또 탄핵이 12월 14일 날 이루어지고 난다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까지 기다려야 됐죠. 수개월을. 한덕수 권한대행은 끝까지 헌법재판관 3명을 세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예. 그랬죠? 그 이후에 최상목도 2명만 임명하고 맞습니다. 네, 마은혁 재판관은 끝까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검을 통해서 내란 재판부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지만 한덕수하고 최상목은 철저하게 내란 속에 윤석열의 이 내란의 주요 임무, 아주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이죠. 지금 이제 윤석열 내란죄가 이제 내란 특검에 의해서 내란 재판이 직위원 재판부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1월 중에 아마 최종 결심 공판이 있고 2월쯤 선고가 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구형만 됐고 1월 말쯤 이제 선고가 예정돼 있고요. 너무 늦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의원님? 너무 늦죠. 예. 지금 이 내란 재판 되는 거 지금 시청되고 있지 않습니까? 직위원 판사가 지금 주심인데요. 예. 이 직위원 재판장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이건 무슨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그 내란 수계를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들하고 농담 떠먹기를 하고 있어요. 희시덕대고 있습니다. 예. 이 직위원 재판장이 내란 수계 윤석열의 체포를 풀어주고 석방을 시킨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지금 계엄이 터지고 1년이 경과했는데 예. 구체적인 책임과 그다음에 벌이 하나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지금. 없죠. 예. 지금 국민들은 이제 애가 타고 있죠. 이거 체포됐던 윤석열 일정한 기간 지나면 또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1월 18일에 구속기한 만료입니다. 그때까지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즉시 직위원 이 재판장의 이 재판 진행을 중단시키고 내란 전담 재판부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위원 내란 수계 석방했죠. 조희대 대법원장 예. 단 2번의 심리로 며칠 만에 37일 만인가요? 파기환송하지 않았습니까? 예. 완벽한 무죄 논리로 공선법 무죄 논리가 2심에서 있었는데 그것을 국민의 시간인 대선판을 흔들기 위해서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내란 세력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파기환송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빨리 내란 재판부 만들고 특별법에 의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렇게 오영부영하면 안 된다. 그렇군요. 특히 내란에 가담되어 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지금 줄줄이 지금 기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이 세력들을 위한 거의 뭐 전담 재판부가 지금 이루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시각으로 시민의 시각으로 내란 재판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신속하게 12월 달까지 진행해 줄 것을 당 지도부와 시민들의 이름으로 사실은 지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진행 상황 중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그 과정에서 김건희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가 특검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언제쯤 밝혀질까요? 여기 그래도 이제 그걸 의심해서 계속 수사는 진행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네. 사실 이번에 계엄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김건희를 비롯한 대통령 친인척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그리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들의 비리를 덮는 것도 저는 하나의 유인이라고 보거든요. 두 번째는 불법적으로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욕망도 있었던 것이죠. 예. 아마 이런 부분들이 계엄 자체가 내란 자체가 불법이고 이거는 징계받아야 되고 큰 벌을 받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빨리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비사를 더 얘기를 하면요. 나중에 알려졌지만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가 끝나고 나서 모초에서 모여가지고 술 파티를 벌였죠. 술 파티를 벌이고 그 장군들하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 자리 현장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현장에 계셨습니까? 아니 그 술 관저에는 파티는 가지 아니고 않고 네 국군의 날 행사에 성남 비행장에 가서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을 했고요. 야당 대표로 그거 끝나고 나서 리셉션이 있었거든요. 리셉션까지 참석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리셉션 다 끝나고 관저에 모여서 개헌과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를 할 텐데 야당 대표가 와가지고 리셉션에 참석하고 있고 국군날 행사에 참석하고 있으니까 저는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체포 대상자, 수거 대상자 중에서 참석한 사람이 한동훈하고 저예요. 한동훈은 국군의 날 행사를 마치고 긴급하게 장소를 옮겼고 저는 리셉션까지 참석을 해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 박찬대 여기 왜 있지? 결국 10월 1일 날 대통령 관저에서 국군의 날 행사 시가행진 마치고 나서 김용현,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비상대권 관련된 얘기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제가 어떤 기시감을 느꼈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작용되지 않았나.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거 어디도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저희 단독인가요, 의원님? 예, 그렇군요. 리셉션까지 있었다. 비상계엄 이후에 두 분께서 가치관이라든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 먼저. 혹시 취재 방식도 바뀌었을 것 같고 뭔가. 저는 일단 사실 정치부 기자가 되고 싶은 생각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정치 뉴스라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출입 기자로 취재를 할 때도 되게 회의감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12.3 비상계엄이라는 그 내란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역설적으로 일깨워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왔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 시민들이 달려갈 수 있었던 거는 민주당을 믿고서 달려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국 정치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취재 방식이나 세상을 바라본 태도에 있어서 그런 정치 혐오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오히려. 네. 그래서 좀 더 열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몸소 체험을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의원님은 삶이 달라지셨습니까? 개엄 이후에 어떻습니까? 계엄 이후에 그동안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한 10년 정도의 의정 활동을 했어요. 예. 그런데 2016년 20대 총선에 들어왔었거든요. 예. 그때 제가 우리 지역구가 민주당이 단 한 번도 당선돼 보지 못한 지역인데 역사상 예. 제가 214표 차이로 당선이 되면서 우리 당이 한 석 차이로 1당이 되거든요. 123석 대 122석. 제가 우리 당에서 가장 적은 표차로 당선이 됐는데 제가 이기면서 한 석 차이로 1당이 됐고 정세균 의원님이 의장이 되셔서 국정농단을 했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1차 탄핵이 있었어요. 그리고 8년이 경과해서 삼선의원의 원내대표가 돼서 불법 개업을 막기 위해서 앞장섰던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제가 2009년도 노무현 대통령 노제 참석해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의 역할도 못했던 제 삶을 크게 변침하고 난 다음에 시민으로서 자각하고 그리고 정치를 해서 16년이 경과를 했는데 2016년도에 첫 번째 탄핵과 그리고 2024년에 윤석열에 대한 두 번째 탄핵에 작은 기여를 하게 되면서 한 사람의 헌신과 깨어있는 시민으로서의 인식과 행동이 이렇게 큰 나비 효과가 이루어지는구나 이 생각을 좀 많이 가졌고요. 저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그거를 좇아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저의 정치의 첫 번째 스테이지 이제 잘 완수한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들면서요. 계엄이 끝나고 나서는 마음이 피폐해진 것 같아요. 목숨을 내건 투쟁이 6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없었고 늘 죽음이 내 곁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 제 잠재의식 속에 트라우마로 아니면 번아웃으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의 효능감을 국민들이 느꼈고 그리고 이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고 민주주의를 챙기고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것도 결국은 정치의 역할인데 지금 우리 여야의 대치가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실 만족감을 못 주는 것 같아요. 내란 종식은 더디지. 여야 간의 이 투쟁은 끝없는 소모전으로 펼쳐지고 있지. 예. 하지만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그 역할을 해낸다라고 하는 희망을 여기에 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치와 언론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이 자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유지웅 뉴스토마토 기자님, 1년 전 그날의 생생한 기억들, 그리고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